네, 안녕하세요. 한 주 한 주가 진짜 빠르죠? 네. 이제 이러다가 금방 내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공부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계수란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기억해 놓으면 정말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계수는 기본적으로 분수였죠. 분수. 다 분수의 형태라는 것. 그리고 수식을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면 돈의 종류는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했었죠? 일시불이었고,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연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돈의 종류는 크게 둘, 일시불과 연금. 그럼 일시불의 계산과 연금의 계산 중에 뭐가 더 복잡하다? 연금과 관련된 계산은 복잡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의 개념은, 돈은 지금 현재 돈이 있고 미래 돈이 있더라.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렇게 둘로 또 쪼개지더라.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크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돈 빌릴 때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지 알고 싶다. 바로 계산이 됐으면 좋겠다. 빌린 돈을 저당이라 하더라. 저당에 곱하는 건 저당 상수다, 감채기금 계수다? 저당 상수다. 이번엔 10년 뒤 2억을 모으고자 한다. 그럼 10년 뒤 2억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은행에서 2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어나간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되돌려받는 기금이다. 되돌려받는 걸 상환기금이라고 하나요? 상환받는다. 그래서 상환기금에 곱하는 건 상환기금 계수. 걔를 곱하면 얼마씩 적립해라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걔를 6개를 죽음의 T를 그려놓고 둘둘둘둘 묶어서 각각이 역수관계. 여기서 역수관계란 4와 4분의 1은 역수. 4가 1분의 4니까 걔를 뒤집으면 4분의 1. 그럼 역수관계인 둘을 곱하면 1이 나온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1이란 얘기는 A와 B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역수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끼리는 미래가치계수와 현재가치계수가 역수였고 연금끼리는 절대로 미래가치계수와 현재가치계수를 섞어 쓰지 않는다. 연금 내에서 현재가치계수끼리 역수, 미래가치계수끼리 역수.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계수, 미음이 없으면 현재가치계수. 그럼 상환기금 계수는 미음이 있으니까 미래가치 관련 계수더라. 감채기금 계수도 미래가치 계수더라. 미음이 있으니까. 저당상수는 미음이 없으니까 연금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하나 푸실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면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다시 처음 출발은 100%부터 출발했었나요? 항상 처음 출발은 100%부터 출발. 현재부터 출발. 그럼 만약에 10%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1년 뒤 금액은 10%가 되나요? 110%가 돼? 110%가 되는 거죠. 110%는 1.1. 퍼센트가 100분율. 그래서 1%는 100분의 1. 10%는 100분의 10. 그래서 1%는 0.01. 5%는 0.05. 10%는 0.1. 100%는 100분의 100. 1.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정리가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자에 이자가 달라붙는 복리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현재 100% 기준으로 10% 이자율이다 그러면 걔는 110%가 되는 거다. 1년 뒤 금액이면 110% 한 번, 2년 뒤 금액이면 110%에 2번. 그럼 2번은 승수로 표현, 2승. 그 내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드는 건 이자가 더해지는 거다, 빼지는 거다? 현재를 기준으로 이자가 더해지니까 액면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니까 할증, 할인, 할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자를 더하는 게 할증하는 건데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할 때 실제로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이렇게 뒤집으면 살짝 돌리면 곱하기가 된다.
곱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미래가치로 고칠 때는 곱하는 거고, 우리가 구해놓은 걸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고칠 때는 이자를 빼는 거니까, 붙었던 이자를 빼는 거니까. 빼기에 땡땡을 붙이면 나누기가 된다?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5년 뒤 금액이래. 5년 뒤 금액. 이자율 5%가 적용된 금액이랍니다. 그럼 이자율 5%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몇 프로? 5%면 몇 프로? 105%. 항상 5%가 붙었다, 10%가 붙었다 그러면 10%다,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이 뭐부터 출발한다? 100%부터. 100에다 더하는 거죠. 5%면 105%가 되는 거네. 그럼 1.05라는 걸 알았어요. 5년 뒤라고 그랬잖아. 그럼 몇 승? 1승? 5년 뒤니까 5승. 그럼 1.05에 5승까지는 구해놨는데 이제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걔가 5년 뒤 금액이고 걔를 현재 가치로 구하래요. 현재 가치로 구하래. 그럼 걔는 뭐 하면 된다? 걔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계산 문제를 푸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부동산 투자 시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교재는 84페이지인가 봐요. 지금 받으신 교재는 84페이지? 맞나요? 맞아? 거기에 뭐라고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적혀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 그게 페이지상으로 보면 몇 페이지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절 보세요. 투자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다 생으로 외워요. 미친 듯이 외워. 뭐 부세, 영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워. 그래놓고 그게 뭔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꼬아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얘는 정말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실무를 나가게 되면 역량 있는 공인중개사는 수익률 분석을 잘해주는 사람, 부동산 가치 판단을 잘해주는 사람, 그 다음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임대했을 때 그걸 건물 사겠다고 오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부하는 건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무조건 붙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낱개로 다 외웠어.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실무 강의도 해보면 수익률 분석 파트를 강의해보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공부를 해서 붙은 사람들도 제 실무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 줄 알았으면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자세히 공부해 놓을 걸.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붙는 게 먼저다. 단순히 그냥 외워요. 근데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고 외우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정확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두 분 친구예요. 나란히 그렇게 남자끼리 이렇게 다 바로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아름답고 보기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죠. 현금의 흐름부터 기억을 해야 돼요. 현금의 흐름.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절 보세요. 부동산 투자로는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자, 감정평가로는 누구 입장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될까? 감정평가사 입장이 돼서. 그럼 부동산 개발로는 내가 개발업자가 돼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부동산 정책로는 누가 정책을 펼치니까? 정부가 펼치니까 내가 정부 입장이 돼서 내용을 분석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투자로는 누구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겠네요. 맞죠? 그럼 부동산 투자자는 뭘 목적으로 투자해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하나요? 그게 아니라 돈 벌려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냥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투자가 있어. 그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대요. 자,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손 한번 흔들어봐, 빨리. 내리시고. 이거 이렇게 외우는 거 보고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잖아.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투자가 있는데 이 투자를 할까 말까를, 어떤 부동산을 살까 말까를 이제 결정하려고 해. 근데 이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크대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크대.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 아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기대되는 게 큰 투자는, 기대되는 수익률이 큰 투자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공부를 잘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비교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큰 부동산 투자는 하겠죠. 그럼 기대되는 수익률이 작대. 기대되는 수익률이 작대.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 안 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 그 부동산에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 그것보다 크게 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최소한도가 충족됐으니까. 근데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작아. 걔가. 그럼 투자를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률과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과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른 건데 공부를 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안 잡아주니까 기대면 기대고 요구면 요구지 이게 뭐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나보고 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 큰 요작 이렇게 외우더라고. 기대 수익률은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은 작으면 투자한다. 이게 무슨 이런 공부가 있어요. 정말 어디 가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마찬가지.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를 이제 따지는 건데 부동산 투자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것이고 내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 그럼 걔는 수입이겠죠? 수입을 현금 유입이라고도 하겠네?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나가는 돈도 있을까요? 현금 유출도 있겠지? 그럼 걔는 지출일 수 있겠죠? 기본은? 그럴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뭘 했을 때 투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를 사는 건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다. 자,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를 사는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다. 자,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꼬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학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학에서는 말 그대로 단순 자가 주거용이야. 자신이 들어가 사는 집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에는 투자란 개념이 없어 사실은. 네? 왜 투자의 개념이 없냐면 부동산 투자는 사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행위가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럼 주택을 사서 내가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데 그럼 난 투자네? 그 개념으로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에서의 현금 흐름 분석을 해보는 건 다 상업용 부동산 등이겠죠. 이게 첫 번째라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처음 만나는 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는 거죠.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는 부동산을 이제 샀어요. 사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되팔아요? 아니면 썩은 분들은 없어질 때까지 보유해? 그랬더니 내 마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다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네요. 한번 해봐요.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판다. 이 세 단계를 보면 되겠죠. 그럼 사서를 산다라는 걸 그냥 없어 보이게 산다라고 그러면 그렇잖아. 좀 더 있어 보이게 취득. 가지고 있다가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보유한다. 그럼 판다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양도 매도.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3단계는 취득, 보유, 양도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할 때 취득 단계의 세금, 보유 단계의 세금, 양도 단계의 세금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세금의 종류가 거래세가 있대요. 거래세. 그럼 거래세는 말 그대로 거래함에 따라 내는 세금이네요. 그렇죠?
그럼 취득하는 건 거래하는 건가요? 취득했다는 얘기는 거래를 한 거잖아. 그럼 양도했을 때도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는 거래세인데, 거래하면 내는 세금 거래세인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래요. 왜 그러냐?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양도세지. 근데 이름이 양도소득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 플러스 뭐가 있을 때? 소득이 있어야지만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가 아니다? 거래세가 아닌 거예요. 이걸 뭐 거지보국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거래세인 거야. 그럼 질문, 등록면허세는 거래세일까요? 아닐까요? 거래해서 부동산을 온전한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럼 등기하러 갔을 때 관련 서류를 내야 돼. 그래야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해서 채택됐네? 그러면서 등기를 해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해야 될 서면들이 있어. 서류들이. 그때 뭘 낸 걸 확인해야지 해주죠. 등록면허세 내야 돼. 등록세 냈어? 그럼 등기해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면 온전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는 필요해요. 거래하면. 그러니까 걔도 뭐겠네? 거래세란 말이에요. 개념이 이해되세요, 지금? 지금 왜 취득, 보유, 양도로 쪼개놓고 뭔가 것들이 들어가는지 설명하라 잠깐 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나는 누구라고 이제? 투자론 공부하는 나는 누구?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를 둘로 쪼개놓고 공부할 거야. 둘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우리는 부동산이 띠는 고가성의 특성 때문에 비싸니까 내 돈만 갖고 사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나머지 돈을 충당해서 투자를 하죠. 그럼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소유권, 지금 소유권 자체가 내 소유로 돼 있겠지만, 그래서 33평형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다면 10억짜리라면 내 돈이 만약에 5억이면 남의 돈, 국민은행에서 5억을 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맞죠? 그러면 나는 이제 투자해서 산 사람이네요. 소유하고 있네. 하나를 따라해 보세요. 지분을 소유한다. 우리 어떤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소유하는 걸 무슨 투자자라고 한다? 소유하는 사람이 지분 투자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무슨 투자자다 이제? 지분 투자자예요. 내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사람. 지분 투자자. 근데 비싸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고. 그럼 나의 투자 행위에 누가 참여하죠? 은행이 참여하잖아. 그럼 은행은 그냥 무상으로 참여하는 거야? 뭘 누리기 위해? 이자 수입을 누리기 위해, 이자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저당을 빌려줌에 따라 참여하잖아, 투자자로. 그래서 은행을 뭐라고 한다? 앞으로 저당 투자자. 네.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마련하는 총 돈은, 전체 돈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 그럼 내 돈을 있어 보이게 두 글자? 지분. 남의 돈 있어 보이게 두 글자? 저당. 그럼 세 글자면 지분액? 저당액. 다섯 글자면 지분 투자액? 저당 투자액. 오케이? 합치면 총 투자액.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사.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지분 투자자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손 내려봐.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저당 투자자인 것 같다. 이거 저당 투자자에 손 들면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수업하면서 저당 투자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왜?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은행 직원인데요. 은행 직원이지 은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의 저당 투자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은행이에요, 은행. 뭘 목적으로 투자하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저당 투자자라고. 네. 그럼 우리는 다 지분 투자자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할까 말까를 따질 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할까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할까? 지분 투자자 입장,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겠지. 맞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금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쫙 내용을 볼 거예요. 지금 머릿속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 판다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서 두 글자 뭐라고? 사서를 뭐라고 두 글자? 취득. 가지고 있다가를 보유. 판다를 양도. 그럼 이 세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의 흐름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의 현금 흐름을 봐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소득이득이라고 적어놨어. 여기다 자본이득이라고 적어놨어요. 말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득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득이 발생한 이유가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있겠지. 보고 대답해 보세요. 보고.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이득? 자본이득.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산값보다 판값이 높은 거야? 어느 기간 중에 가치가 상승해서? 보유 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해서 더 비싸게 받고 판 거지. 맞나요? 지금 그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이득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거죠. 그럼 그 둘이 차이가 발생했어. 근데 그 차이가 손실이면 양도 차손. 양도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손실, 양도 차손. 그럼 양도소득세 안 내겠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걔가 이익이야. 양도차 이익. 그게 결국 뭐다? 자본이득이죠. 그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런데 이제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했어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뭘 목적으로 하는 게 투자라고 그랬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투자한 거라고.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 개념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취득, 보유, 양도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보유 단계에 임대 행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럼 임대해주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네? 그럼 그 임대 수입 자체가, 임대 행위 자체가 이 투자자의 영업이라고. 투자자의 영업은 임대란 말이에요. 임대 행위. 그럼 임대 수입이 영업을 통한 소득이네요.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그럼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 영업소득. 오케이? 그럼 아까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 때렸죠. 그게 자본이득세라며. 그럼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무슨 세일까? 영업소득세지. 아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뭐예요? 근로소득세. 오케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소득세. 그럼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영업소득세지. 흐름이 이해가 돼요? 그럼 얘는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이네.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 처음 들어보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읽어봐요. 소득이득. 네, 소득이득. 입에 붙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앞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면 우리는 임대를 딱 했다고 생각해봐요. 임대를 하면 들어온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임대료를 받았다고, 임대 수입을. 그럼 그 소득을 다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될까요? 뭔가 나갈까? 뭔가 나가겠지. 그럼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까요?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건물 있으면 그 건물 유지관리비 들어가잖아. 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네? 재산세 등에? 그럼 결국은 임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겠죠? 결론,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 경비 필요해요?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도 경비 필요해?
어떤 행위를 하면 무조건 경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뭘 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비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경비를 빼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비싸서 싸서 부동산이? 비싸서 남의 돈 빌렸잖아. 그럼 이자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 원리금 상환해야 되죠. 그럼 이제 남의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남의 돈을 갚고 순서가 그렇단 얘기야. 그 다음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때만 되면 나타나서 뜯어내. 아주 미워 죽겠어. 뭘 뜯어내?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뭐냐면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선 다 최종적으로 손해진다, 빼고 손해지게 된다? 빼고 손해지게 됐죠. 뭘 빼고? 첫 번째,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비 빼고, 남의 돈 갚고, 그게 뭐? 저당 갚고, 그 다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내야 되는 거 아주 염장도처. 이게 뭐야? 세금. 그래서 경저세를 빼나요? 따라해봐. 외워버리는 거예요. 경저세. 경은 뭔데? 경비. 저는 저당. 세는 세금이었죠? 얘를 빼는 거야. 맞죠? 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낸 후에 수익이 큰지 작은지를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보세요. 소득이 발생했어.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소득이 큰 걸 보고 투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샀어. 그랬더니 이 건물이 엄청나게 노후화가 진행이 돼 있어.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래서 임대 수입을 100만 원 들었는데 한 달 관리비가 90만 원이야. 뭔가 이상한 느낌 안 들어요? 이상하죠? 그 다음 남에게 이자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렸어. 그래서 원리금을 갖고 났더니 마이너스야 이미. 그럼 세금 낼 거 없어도 이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론, 투자자는 그냥 생각할 때 이걸 기억해줘. 투자자는 들어온 돈만 갖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나가는 돈도 판단해야 된다. 나가는 돈의 크기도 판단해야 된다. 근데 나가는 돈의 크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경, 저, 세가 있는 거지. 세는 세인데 무슨 세야? 경저세라고. 세는 세인데 경저세라고. 경비, 저당, 세금을 순서대로 빼나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 따진다? 세후를 가지고 따진다. 세후. 오케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울 때 MM으로, 이게 매물이 매직이었죠. 소득에서 뭘 뺀다?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는 거야. 이건 양도시 현금 흐름에서도 똑같아.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에서도 똑같고. 이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 내용이 이름이 뭔지만 외웠다가는 낭패를 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뭐 하면? 자, 보유 기간 중에 뭐 하기 위해서 산 거라고 그랬죠? 임대하기 위해서. 그럼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뭐가 들어온다?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네. 그럼 그 임대 수입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뭐까지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며? 세후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금 수지는 수는 수입, 지는 지출. 그럼 현금 수지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얘는 수익인 거네. 결국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뭘 뺐나 볼까? 세를 뺐네. 네. 그럼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얘 가능한 총소득이죠. 가능한 총소득인 거야. 그럼 얘는 유효한 총소득이네요. 그럼 가능과 유효의 차이가 뭘까? 가능은 다 차서 돌아갔을 때 다 받는다면, 나쁜 일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이게 가능하네 이 얘기죠. 근데 걔는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아서 현실적인 뭔가를 가감했더니 나온 게 이제 유효하게 발생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그럼 얘를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요.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놓고 외우라고 얘기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총소득의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만 그대로 보세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앞으로
앞으로 투자론에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자로 조가 총이래, 총. 그래서 가능 조소득이나 가능 총소득이 똑같은 표현이야. 조소득 이꼬르 총소득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암기를 할 때 조로 기억해 놓으면 외우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서 가능 조소득이라고 하지만 요즘 시험 문제는 가능 총소득으로 나온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총소득의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돼.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쭉 보기만 하면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 11월 달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릴 거예요. 이걸 박아놓고 시작하면 나중에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진짜로. 이게 오늘 하루에 끝나는 건데?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 건물이 있죠,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 건물. 그럼 이 5층짜리 건물에 한 층당 월 임대료가 있을까요? 월 임대료가 있겠죠? 그때 하나하나를 우리는 좀 더 있어 보이게 단위라고 해. 단위. 그래서 한 층당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단위당 임대료. 그때 단위당 임대료가 얼마였냐면 얘가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아직까지 느낌이 없죠?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 건물인지. 그럼 여기에 곱하기 얼마를 하면? 12. 왜 5를 해? 먼저 12를 하지. 12. 왜? 우리는 항상 투자 결정을 내릴까 말까를 따질 때 연간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1년. 1년 단위. 그러니까 월 수입이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서? 12를 곱해서 연간으로 고치겠죠? 그럼 연간 단위당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어?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네? 1억 2천만 원이 나왔죠? 네. 한 층에 1년 임대 수입이 얼마라고? 1억 2천. 이제 좀 좋은 건물이라는 느낌이 생겨요? 들죠? 곱하기 몇을 해야 돼? 5를 해야 되네? 5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럼 얘를 곱하면 이제 얼마가 됐어요? 6억 원? 그럼 이 건물의 가격이 6억이에요? 이 건물의 1년 임대 수입이 6억이야? 1년 임대 수입이 6억이에요? 그럼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공부해야 돼? 놀아야 돼? 놀아야죠. 탱자탱자 놀아야지.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서 같이 놀아? 좀 연락 좀 하라고 이럴 때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같이 놀아야죠. 그렇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연간 가능한 총소득을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예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 문제를 풀 때 이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단위당 임대료를 월 단위로 줬으면 우리가 구하는 건 연이니까 1년 몇 달? 12달. 그러니까 12를 곱해야 되겠네요. 맞지? 그럼 단위당 임대료가 분기로 줬어. 분기는 몇 등분한 거예요? 3? 4, 4분기. 4등분 친 거잖아.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수익이 얼마인지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을 만들려면 4를 곱해야 되겠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니까. 그래서 얘는 곱하기 4를 한다고. 이해됐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해. 이해가 안 됐나 보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단위당 임대료가 반기로 줬어. 반기. 그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는 게 반기죠.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야 돼? 예, 문을 곱하면 안 되고 2를 곱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죠? 반기문. 네, 2를 곱해야 된다고. 무슨 농담을 해도 못 알아듣지 지금. 예. 그러면 이 가능한 총소득의 계산은 지금 6억은 단 한 층도 비지 않고 꽉 차서 돌아가야 6억인가요? 그래 안 그래? 맞죠? 네? 그 중에 이 임차인들이 꽉 차 있을 텐데 이 임차인 중에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얘 못 받지? 임차인이 임대료, 내라는 임대료는 안 내고 배를 내밀 수 있잖아. 뭐째라고? 배째라고.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런데 꽉 차서 돌아간다고 가정하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이 없어야 가능한 총소득이 얼마다 지금? 6억이란 얘기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면 얘는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뭔가 현실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경험상 봤더니 야, 어떻게 꽉 차서 돌아가? 빌 수도 있지. 공실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실의 반대말은 찰만자, 만실. 그러니까 아까는 만실을 가정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라는 걸 계산해야지. 딱 보는 순간에 불량해 보여, 불량해 보이잖아. 불량해 보이잖아. 얘가 배째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5층짜리 건물에 3층에 공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3층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비어져 있어. 그럼 수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럼 공실 빼야 되겠네? 그 다음 4층에 B가 살아. 임차인이 B야, B. 불길했어. B는 뭐의 달인이냐면 BJR의 달인이야. BJR이 뭘까? 배째라. 배째라의 달인이라고 얘가. 그러면 이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량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더할까 뺄까? 빼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금액이 얼마다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능한 총소득의 5%만큼 발생한다, 10%만큼 발생한다 이렇게 준다고. 얘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능 총소득의 5% 정도 발생한다고 문제 줘요.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지금 5층짜리 건물 소유주인 거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죠? 5층짜리 건물 소유주라고. 그래서 내가 1년간 총 임대 수입 가능한 게 6억이라는 걸 계산했어. 그런데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배째라 배를 내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해야 된대? 빼야 된대. 그런데 주된 임대 수입 말고 내가 건물에서 또 누릴 수 있는 수익이 있어. 그게 뭐냐면 1층부터 5층까지 중에 자판기를 놓을 수가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 그래서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나중에 그 건물 사러 온 사람에게 설명할 때 임대 수입은 얼마인데 각 층에 자판기를 넣어서 자판기 수입이 월에 얼마만큼 발생합니다? 설명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어. 이거 왜 공부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현실에서 쓰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판기 수입 발생하면 지금 임대인이, 지금 우리는 누구다? 투자자. 무슨 투자자? 지분 저당. 지분 투자자. 뭘 목적으로 투자하는? 임대 수입.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주된 임대 수입 말고 기타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놨으면, 자판기를 놨으면 자판기 수입이 들어오겠네? 그럼 내 입장에선 주된 수입이야, 기타 소득이야?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인 거죠. 나는 누구라고? 지분 투자자라고. 임차인, 임대인이죠. 오케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 임대인 돈독의 극치. 유료 세탁기를 설치했어. 코인 세탁기. 그래 놓고 또 수입을 누려요. 돈독이 올랐죠, 아주 그냥. 그 다음, 주차장. 보통 건물 보면 각 층마다 한 대씩은 무료. 한 대가 더해지면 그때마다 다 유료로 받죠. 주차료를. 그러면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주차장 수입일까요? 비용이야? 수입이죠. 그럼 얘들은 주된 임대 수입은 아니네? 그렇지만 보유기간 중에 이 건물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기타로 들어오는 수입이네? 얘를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그럼 이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그냥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더 해야 되겠네? 그럼 결론. 지금 기타 소득은 정의가 주된 임대 수입 이외의 유료 세탁기 수입,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등으로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이네요. 얘를 없애버리면 이런 거지. 주된 임대 수입 이외의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 기타를 팔아서 올리는 소득이 아니에요. 하지 말 걸 그랬지.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얘는 발생하는 금액을 그냥 제시해요. 몇 프로가 발생한다고 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차장 수입이 주된 임대 수입의 몇 %만큼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아예 월에 얼마 발생한다고 금액이 나올까? 월에 얼마씩 나온다고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유료 세탁기 수입도 주된 임대 수입의 몇 %만큼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일까? 아니면 금액을 줄까? 금액을 주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발생하는 금액을 그냥 제시한다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기타 소득이 가능 총소득의 2%만큼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역사상 나온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에 우리가 계산을 했는지 볼게요. 그럼 유효 총소득은 가능한 총소득에서 뺄 것 빼고 더할 거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가능한 총소득에서 뺐어요. 뭘 뺐지 아까? 공실 발생하고 아까 배째라 불량부채 충당금,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불량부채 뺐죠? 뺐어. 더했죠? 뭘 더했어? 기타 소득 더했죠? 이걸 또 자주유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이런 외우는 게 세상 제일 무식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나온다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뺐으면 결국은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가공기만 기억해. 자, 외우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가공기. 자, 이해를 했으면 이제 외워야지. 가공기. 가가 뭔데? 가능까지 대답해주면 돼. 가능한 거잖아, 가능한 거. 그럼 거기서 공은? 공실. 그것만 대답하면 돼. 공실만, 공실. 오케이? 빈놈 빼야지. 비는 경우 빼야지. 그 다음 플러스 기타 소득. 시험 문제 얘 더하고 얘 빼는 걸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만 하면 이걸 바꿔놓으면 미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당연히. 이걸 무슨 그러면 영업경비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가능한 총소득을 계산했다고. 이 영업경비를 구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영업소득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업경비를 당연히 알 수 없죠. 자, 첫 번째. 아까 영업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소득을 딱 4글자로 고쳐봐. 정답입니다. 임대수입. 그게 영업소득이라고. 그럼 임대수입은 취득시에 발생해, 양도시에 발생해, 보유기간 중에 발생해. 보유기간 중에 임대하고 누리는 수입이 임대수입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분투자자의 투자기간은 취득이 투자예요? 양도가 투자야? 취득부터 양도시까지야. 부동산과 관계를 맺는 건 취득해서 관계를 맺고 그 부동산과 나의 관계가 끝나는 건 양도하면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취득과 양도 사이에 보유기간이 있는 거죠. 그 보유기간 중에 임대하잖아. 그러니까 그 보유기간이 투자기간이지. 그래서 취득시를 기간 초, 투자기간의 초라고 한다고. 그럼 양도시를 기간 말이라고 하겠네? 기말.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기간이다? 보유기간이 중요한 거죠. 그게 투자기간이니까. 그래서 보유가 주된 목적이면 투자지. 내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2년,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이면 나는 부동산을 투자한 거야. 근데 내가 보유 목적이 없어. 임대 수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야. 그럼 투자가 아니네? 왜 투자가 아니죠? 보유기간 중에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일 때 투자라며. 그럼 보유가 없으면 걔는 투기지.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지. 이제 영업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예요. 근데 투자자의 영업기간은 언제가 영업이라고? 보유기간 중이 영업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가
이게 영업경비죠. 이해가 되세요? 세 가지가 쪼개져 있는 거야, 실은. 다시. 영업경비는 어느 기간 중의 경비다? 보유 기간 중의 경비니까 취득 시의 경비는 영업경비가 아니겠네? 양도 시의 경비는? 영업경비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취득세 당연히 영업경비 아니죠. 등록면허세도 취득 시에 내는 거니까 영업경비가 아니겠네?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 중에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영업경비가 아니겠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다음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뭐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죠. 왜냐하면 임대 활동이 내 영업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내 개인적인 업무 비용이 들었어. 그냥 어디 놀러 다녔어.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럼 걔는 영업경비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아니었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필요한 모든 경비래요. 그럼 경비는 나가는 돈이 경비예요? 들어오는 돈이 경비야? 나가는 돈? 자, 경비 비슷해 보이는데 걔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럼 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주자가 이거예요. 우리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건물 한 층을 임차, 빌려서 쓰는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럼 화재보험료를 내. 달마다 화재보험료를 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잖아요. 화재가 안 났어.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해서 매달 10만 원씩 예를 들어 냈다면 화재가 안 나면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있어. 뭘 들어봤어야 알지. 그래서 돌려주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꽤 많은 돈을 돌려줘. 그래서 예를 들어 8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럼 걔는 경비예요? 경비가 아니야? 경비가 아니죠. 왜 경비가 아닐까? 경비란 나가야 경비고 다시 들어오면 경비야? 경비가 아니야? 경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료의 환급 금액은 경비가 아니야. 그럼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건물이 있어야 임대를 할 수 있고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화재보험 가입했다는 얘기네? 그럼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제대로 임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필요재 경비인데 다시 들어오지 않는 금액이 필요재 경비인 거지. 환급금 이외의 금액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그런 개념의 기준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영업경비는 이게 이 부분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영업경비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때 여기 잘 보세요. 필요한 모든 경비죠. 모두 제자 봤어요? 한자로? 모두 제. 모두 제자를 몰라?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경비면 줄이면 필요 재경비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론 부분과 이게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보유기간 중의 내용이니까 취득시나 양도시의 경비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네? 왜 포함되지 않는지 얘기해 보세요. 왜 포함되지 않아? 얘 언제 내? 취득시. 얘도 언제 내? 취득시. 얘 언제 내요? 팔게라고 하지 말고 양도시. 그러니까 당연히 보유 기간 중의 경비가 얘들은 아니죠.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가능한 총소득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계산했는지 보세요. 가능한 총소득 계산했죠? 아까 총을 조라고 그냥 외운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능 조소득으로 외워놓고 나중에 가능 총소득으로 푸시는 거예요. 얘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발생하고 불량한 놈 발생할 수 있더라. 걔 빼고 주차장 수입득, 기타 소득을 더하면 이제 유효해졌다. 유효 총소득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유효한 총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를 최초 빼내. 경저세 중에 경을 먼저 빼야죠. 그럼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니까 무슨 경비? 영업경비를 빼겠지.
하나를 기억할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앞으로 저하고 약속이야. 무슨 비용, 지출, 경비를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여. 뭘 붙여? 순을 붙이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세요. 금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죠? 금에서 불순물을 빼면 뭐야? 순금. 뭔가를 빼면 순수해졌다 그래서 순금이잖아. 그럼 후추에서 뭔가 나쁜 거 다 뺐어. 그게 오뚜기? 순후추야. 그래서 빼면 순이라고, 순.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이나 지출이나 경비를 빼면 예외 없이 뭘 붙인다는 것만 기억하자. 순. 그러면 얘는 칠판 있죠? 뭘 뺐으니까? 영업 경비. 경비를 뺐으니까 뭘 붙이겠네? 순을 붙이겠지. 순 영업소득일까요? 얘가 영업소득이잖아, 사실은. 총이고 거기서 영업경비 뺐으니까 순영업소득이죠. 이해가 돼요? 다시 연습할 거예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뭘까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수익. 오케이? 매도 가액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뭐라고 부를까? 순매도액. 빼면 순자를 붙인다고. 수입의 현재 가치라는 것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뭐라고 부를까? 순현재 가치. 빼면 뭘 붙인다? 순을 붙인다. 비용, 지출, 경비. 얘들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저한테 비용과 지출과 경비를 구분해 주세요 하면 저 구분 못 해요. 왜? 같은 거야. 같은 걸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뿐이야, 지금. 그래서 나가는 돈 비용을 빼면 뭘 붙인다? 순자를 붙여주면 끝난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계산했다? 순영업소득까지 계산한 건가요? 계산했잖아, 지금. 자, 기지개 한번 쫙 펴고. 좀 더우면 옷을 좀 벗어. 네? 옷 두껍게 입고 아주 그냥 신나서 졸지 말고. 네. 이거 시험에 죽어라고 계속 나오는 문제죠. 그래, 안 그래? 죽어라고 나와요. 얘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얘들을 마저 빼면, 저 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얘를 외우는 방법, 외워야 돼. MM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사극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극을 좋아해요. 요즘 꽂혀서 보는 게 슈룹이야. 슈룹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봐요? 드라마도 안 보고 드라마 보는 사람 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극 시리즈에서 왕의 손자를 뭐라고 해요? 왕의 손자. 그랬더니 왕이 누군지 가르쳐줘야 그 왕의 손자가 누군지 또 내가 대답하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왕의 손자는 세손. 왕의 부인은 중전. 어려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가지고 외울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얘 외우고 들어갈 거야. 공정함이 결해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누가 유감이야? 세손이 유감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 이 7글자를 기억할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대답 안 하네? 내가 유감이네? 대답을 하시라고, 대답을. 꼭. 오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이 뭔지, 정이 뭔지, 결이 뭔지, 세가 뭔지, 손이 뭔지, 유가 뭔지, 감이 뭔지만 알면 영업경비를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경비는 이렇게 7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7글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7글자 중에 지금 3개가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죠. 글자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색깔이 다른 이유, 원래 영업경비란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니까 그 경비의 종류가 7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 식에서 유효 총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는 빠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 빠지는 게 있냐? 공실충당금은 이미 가능조소득에서 뺐어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나온 거잖아. 위에서 이미 뺐죠. 그럼 여기서 또 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2번 빼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영업경비에 유효 총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 공이 빠지는 이유는 이미 위에서 뺐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결도 빠진대. 이 결이 뭐냐면 결손준비금이래요. 그럼 결손이 발생할까봐 준비해놓은 금액이야. 배째라 배를 내밀까봐 둘배놓은 금액이야. 얘 성격이 아까 뭐랑 같죠? 배째라 배째라 째라 얘잖아 얘. 그래서 둘이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가 빠지는 거야. 왜 빠진다고요 여기서? 이미 뺐으니까 위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때 감가상각비는 이따가 바로 공부를 하겠지만 과세대상 소득을 자 여러분 과세상 소득이 뭔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야.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이 다 때려지나요? 경비 빼고 때려져요? 아니 내가 1년에 1억 소득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너 1억 소득 생겼네? 1억에 30%만큼 너 세금 내놔.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왜냐하면 그 1억 중에 잠깐 찍고 나한테 들어온 것 같았지만 내가 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경비가 있잖아. 그럼 그만큼 빼고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거기다 세금 때리는 건 맞지? 오케이?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 걔가 뭐다? 과세상 소득.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과 뭔가 다르겠네? 뭔가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때 감가상각비를 빼게 돼 있다고. 이따가 공부할 거야.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얘는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빼는 거네요. 지금 그 얘기잖아. 세금 계산할 때. 얘는 밑에서 빼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럼 외워버려야 되겠네 얘를. 세 가지가 빠진 걸 외우면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 지금 이 내용 공감이 가세요? 공감이 가? 이 나쁜 놈들이 다른 애들 어떻게 살라고 지들끼리 결혼해서 간 거지. 결손준비금, 결혼준비금? 결손준비금인데 결혼해서 간다 그러면 끝난다고.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면 끝나는 거야. 나중에 연습을 해보면 당연히 기억이 나요. 일단. 그래서 공정결, 세손유감을 쫙 깔아놓고 얘들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얘는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나중에 반복하면 얘는 당연히 외워져요. 지금 개념이 뭔지만 알면 돼. 개념이. 공은 공실충당금이래요. 정은 정상 운전자금 이자래요. 그럼 여러분 이 운전은 여기서 나오는 운전은 이 운전이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건물을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정상 운전자금이에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 정상 운전자금의 대표주자가 뭐냐면 건물을 임대해 줬어요. 그럼 임차인이 사용하겠네? 그럼 전기 쓸까요? 수도도 쓰잖아. 그래서 건물 전체에 전기료, 수도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기 공급자, 수도 공급자에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납부해 주면 되는 거죠. 원래 임대인이 다 걷어서 그 공급자한테 내면 되잖아. 그런데 임차인 중에 배째라 배를 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있죠. 그때 바로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안 냈으니까 나도 안 낼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먼저 내야죠. 제대로 그 건물을 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필요한 돈이 뭐다? 정상 운전 자금인데 그래서 미리 내준 돈, 수도료 등이 따져봤더니 500만 원이야. 예를 들어. 그럼 그 500만 원을 여기다 투입하지 않았으면 난 이자를 받았겠네? 맞죠? 그럼 그 이자만큼은 내가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인 거네?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상 운전 자금이 비용이 아니죠. 왜 그럴까? 얘 임차인에게 그냥 배째라 배를 내밀어서 끝나버릴까?
우리는 임차인에게 돈을 받을까? 받겠죠, 당연히. 아, 그리고 얘가 안 냈으면 우리 뭐 받아놨지? 우리 상가를 임대를 해준다 그러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임차인에게 뭘 받아놨어요? 보증금 받아놨잖아. 그럼 거기서 까면 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정상 운전자금 자체가 비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자가 비용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자 중에 가장 성격이 다른 이자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건물이 있는데 우리 지금 5층짜리 건물 산 거죠? 5층짜리 건물 샀는데 그 건물을 살 때 예를 들어 60억이 들어갔어. 60억이 싸다. 60억이에요. 60억. 그런데 이때 그 60억 중에 남에게 빌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사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렸을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남에게 사거나 아니면 짓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럼 이때 지었다고 생각해보면 짓기 위해서 건설 자금을 빌려올 수 있죠. 그래서 10억을 빌렸어. 그럼 그 10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겠죠. 어느 기간 중에 갚아나가고 있을까? 어느 기간 중에? 보유 기간 중에 계속 갚아나가고 있겠지. 실제로. 그렇겠죠? 그럼 걔는 그때 나가는 이자는 영업경비일까 아닐까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자, 영업경비다. 건설자금 이자는 영업경비다. 영업경비가 아니다. 자, 영업경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지. 그게 뭐예요? 영업경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어느 기간 중에?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뭐 하기 위해?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였죠? 그럼 건설자금은 보유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제대로 임대하기 위한 자금이에요?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었어?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보유기간 중에 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필요적 경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업경비가 아닌 거야. 그러면 취득 시에 내가 50억 내 돈을 집어넣었어. 그럼 그 돈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자기 출자금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다른 데 투자해서 이자 발생했겠죠. 오케이? 그럼 자기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영업경비일까 아닐까? 기준이 뭐냐면 제대로 보유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죠. 자기 출자금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었잖아. 결론. 그래서 제가 성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뭐는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경비 부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뭐 하기 위한?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 그러니까 경비가 되기 위해선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나가야 경비고. 그럼 질문. 자, 이런 거예요. 건물이 있어. 이것도 뒤에 나와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엽기적으로 1, 2인승짜리야.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타면 버튼을 누를 때 이래야 돼. 팔을 뻗을 수가 없어. 그럼 건물의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 낮아.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낮으니까 건물의 전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몇 인승짜리로 바꿨냐면 7, 8인승짜리로 교체를 했어. 그럼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때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자고. 3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럼 그 3천만 원의 비용은 지출액은 지출액이죠. 근데 그 3천만 원이 들어감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1, 2인승짜리에서 7, 8인승짜리로 바꿈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 팔 때 그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3천만 원을 제대로 임대하기 필요한 경비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제 뭔가 하나 걸려. 왜냐하면 지출액이 3천만 원이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건물 자체의 자산 가치를 올렸잖아.
그럼 그 3천만 원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안에 고여 있어? 안에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출액인데 자본화된 지출액인 거지. 얘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그대로 사용해서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건물이 좀 노후화가 진행돼서 벽에 균열이 갔다고. 그럼 그 벽에 균열 간 걸 이때 고치는데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었어. 그럼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전에보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냥 유지된 거잖아. 그럼 얘는 제대로 그냥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지출액인 거네? 사용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바로. 제대로 그냥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지출액을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크게 지출액의 종류는 자본화돼서 나중에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지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 둘 중에 뭐는 포함되고 뭐는 포함되지 않는지를 외워야 될 것 같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 외우는 방법이 있어. 구분하는 방법. 내용은 지금 왜 그런지 설명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 중에 공은 공실충당금, 정은 정상 운전자금이자, 이 운전이 이 운전만 아니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이자 어쩌고 저쩌고는 딱 하나만 들어가. 따라해 보세요. 정상만, 그냥 따라해 보라고. 정상만 정상적으로 포함된다. 무슨 이자는 얘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 자기출자금 이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거야. 그 다음 결은 뭐였지? 결손준비금. 결손이 발생할까봐 준비해놓은 금액이었어요. 얘 정체가 뭐라고? 불량부채 충당금이었어요. 배째일까? 배를 내밀까봐. 배째라 배를 내밀까봐 미리 충당해놓은 금액. 그 다음 세는 세금과 공과금이래. 그럼 여러분 세금과 공과금의 차이. 제가 얘기하는 게 세금인지 공과금인지 대답해 보세요. 원래 세금에는 세로 끝나. 세금은 세로 끝나. 공과금은 요로 끝나, 보통. 수도료는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전기세예요, 전기료야? 전기료야. 이걸 전기세라고 얘기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료. 그럼 공과금이네? 공과금이죠. 그럼 건물을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공과금 내야 될까요? 수도료, 전기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제대로 소유해야 되겠죠. 그럼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너 재산 있네? 재산세를 부과하고, 너 전국에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많아? 종합적으로 하나 더 내야 되겠는데 너? 뭐지? 종합부동산세. 그럼 걔들은 보유기간 중에 부과되는 세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되겠네? 영업경비에 포함되겠죠. 근데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시니까 포함되지 않지. 양도소득세? 양도시니까 포함되지 않지. 오케이? 그 내용이라고. 그래서 재산세 들어가고 종부세 들어가겠죠. 취득세는 안 들어가. 양도소득세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잠깐만, 대답을 해보라니까. 취득세는 왜 안 들어간다? 취득 당시의 세금이니까, 보유기간 중에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시 세금이니까 보유기간 중에 세금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네요. 그럼 영업소득세는? 이제 고민이 생기지. 영업소득이 임대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영업소득은 언제 생겨? 보유기간 중에 생기죠. 그럼 얘는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에요? 보유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야? 얘 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 지금 중요한 건 건물 자체를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들은 그 건물을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맞죠?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니까. 걔를 안 내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런데 영업소득세는 무조건 건물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임대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
건물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지. 결론.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세금은 보유 기간 중에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만 들어가는 거야. 대표자가 재산세와 종부세겠지. 그럼 얘 똘만이 달라붙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징어를 시키면 오징어만 딸랑 나와. 거기에 그의 친구들도 나와. 그의 친구들이 나오잖아. 오징어와 땅콩이잖아. 네? 그럼 세금이 본세가 있으면 이 본세에 땅콩이 달라붙어. 그래서 부가세가 달라붙어요. 얘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배트맨세가 아니라고. 부가세는 본세에 달라붙는 부가세라고. 부가되는 세금. 그때 재산세, 종부세, 본세에 달라붙는 부가세가 있어.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개론에. 그래서 외울 때 둘이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대요. 얼마나 쉬운지 봐요, 이제. 이걸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외우거나 자식은 할 이유가 없어. 눈에 보여, 그냥. 이 둘 중에 하나씩이 붙는데, 재산세와 종부세에 이 둘 중에 하나씩이 붙는데요. 하나씩. 그럼 얘는 뭐가 붙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지가 안 보여? 아, 보여, 안 보여? 지가 보이잖아요. 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라고. 그러면 종부세에는 이 둘 중에 뭐가 붙을까? 얘가 보여? 옹이 보이잖아요, 옹이. 아, 이거 뭘 이걸 막 죽어라고 외우냐고. 눈에 보이는데. 됐죠? 그러니까 얘들도 영업경비에 들어가겠네?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 얘기야. 이걸 알아듣고 있으면, 처음 듣는데 알아듣고 있으면 대단한 머리의 소유자예요, 진짜로. 복 받을 거야. 예. 손은 무슨 보험료? 손해보험료래, 손해보험료. 그래서 대표자가 화재보험료인데 돌려받는 금액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네? 그럼 경비가 아니지? 그래서 환급금은 아니에요? 그럼 환급금 이외의 금액은? 얘는 경비인 거지.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야, 영업경비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 그러니까 경비면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는 거 대표자 자본적 지출은 그래서 안 된 거지. 왜 화재보험료의 환급금액은 안 된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경비가 아닌 거지. 유는 유지관리비래요. 그래서 수선비, 수익적 지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수선은 공법상의 용어. 수선비, 얘가 개론상의 용어. 수익적 지출, 이게 세법상의 용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얘들은 포함되는 거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원래대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수익인 거예요. 수익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 원래대로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경비인 거예요. 그런데 대수선. 나중에 공법 시간에 대수선의 종류가 어떤 게 대수선인지 크게 고치는 것. 얘 하면 자본적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얘를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그러니까 수선비가 나갔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돼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인 거지. 얘를 뭐라고도 한다? 자본적 지출. 그러면 틱하니 던져놓으면 우리는 뭐가 유지관리비고 뭐가 유지관리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네? 외우는 방법. 학창시절에 성적표 받아들면 다 그렇잖아요. 다 수수수. 온통 수수수잖아. 혹시 양가? 양떼를 몰고 다녀? 예. 그래서 양갓집 규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해봐. 수수수. 그래서 수수수는 포함되고 수수수가 아닌 건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수선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왜? 수로 시작하지 않았잖아.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포함되지 않아요. 왜? 수로 시작하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 그러면 안 되고. 첫 글자로 수로 시작해야 된다고. 자본적 지출 포함된다? 안 된다. 수로 시작하지 않았죠?
이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그럼 수선은 포함되네. 수선비 포함, 수익적 지출 포함되네. 수수수. 이런 끝난다고. 그 다음 건물을 사용하면 가치가 달아 없어져요?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그럼 진가, 감가? 감가, 달아 없어지는 게 상가. 그때 비용이 감가상각비. 그래서 건물을 사용해서 임대 수입 누리면 너 건물 가치 떨어졌네? 그만큼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뭐다? 감가상각비라고요. 얘는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영업 경비까지 계산을 한 거죠. 가능한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외워지지 않아요. 외우기 어렵다고. 개념만 이해가 되면 돼. 그래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판다. 나의 목적은 보유기간 중에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 그게 나의 영업소득. 나는 누구? 그랬더니 나는 박수현 이러면 안 되고 지분 투자자. 근데 소득 들어오면 걔를 통째로 손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빼고 손해진다. 뭘 뺀다? 세.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뺀다. 오케이.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비용이나 경비나 지출을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인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뺐으니까 순영업소득.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계산하는 식을 공부한 거죠.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이거 정말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설명 안 하는 이유 딱 하나. 설명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또 하나 이렇게 설명 못해. 정말로. 꼭 정확히 들어두셔야 돼요. 10분 쉬세요.